안녕하세요. 정말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도 못 꾸었는데 너무나도 제 인생에서 충격적인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항상 애들이 저에게 꿈을 물어보면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내 발 아래에 두는 게 꿈인 사람이야. 응? 진짜? 왜 사람들을 네 발 아래에 둬야 되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 몰라. 그냥 나는 사람들을 다 이겨버리고 싶어.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 애들은 저의 대답을 듣고 놀라 기함을 지르고 저는 왜 그게 잘못된 거냐고 반문을 하곤 했지요. 학생들 엄마 사이에서도 저는 꽤나 유명인사였습니다. 진모 쟤는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문제가 있어.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해? 맨날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시키고 난리치는데 저런 애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들어가 고위직 한 자리 차지하면 그때부터 또 엄청 문제되는 거지. 에휴.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괴물로 생각하고 저를 싸가지 없고 되바라진 아이 취급하는 것까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들을 이기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우위에 서고 싶은 욕구가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요. 실제로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지만 저는 그게 좀 과했던 것일 뿐이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욕심이 엄청 많았던 저는 전국에 있는 경시대회란 경시대회는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는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어떻게 공부를 잘하니? 정말 난 놈이다. 정말 신기해. 어휴.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가난한 집안 출신에서 용났다고 말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의 콤플렉스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동네에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임대주택을 나라에서 공급받아 작은 빌라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임대주택이랑 임대주택이 아닌 곳이 나뉘어 있어서 친구들은 제가 임대주택에 사는 가난뱅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잘해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까내리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쟤는 진모 쟤는 가난하니까 이런 말들이 저의 귓가를 때려박았지요. 한두 번 들으면 모를까 맨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자신도 피해의식이 생겼습니다. 사실 잘 사는 동네에 가면 애들이 엄마 아빠 서포트를 받고 엄청나게 학원도 많이 다니거든요. 뭐 진짜 수학부터 해서 영어, 무용, 피아노 별의별 거를 다 다닙니다. 자식들 대학 잘 보내서 기득권 유지하게 만들려고 피똥 싸는 일을 하는 거였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질투가 나더라고요. 전 아빠가 없었고 엄마만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동생이 한 명 있었지요. 동생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무척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동생이 소아마비가 있고 발달장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없는 형편에 동생의 건강과 재활에 엄청난 신경을 썼고 자연스럽게 저에게 투자할 돈은 없어진 거였지요. 제가 엄마와 함께 동생의 병원을 가려고 할 때면 항상 반에서 잘 나가는 애들과 만나게 되었고 걔네들은 제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진모 쟤 병신 동생 가지고 있다? 어떻게 저런 병신 동생을 둔 형이 공부도 잘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무리 개천에서 용나도 집안에 장애 한 명 있으면 그 인생은 그냥 끝난 거라고 하더라고. 에휴, 장애인 가족이래요. 에에에. 애들은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자존심이 무진장 강한 저는 실내화 주머니를 휘두르면서 야, 니네들 뭐라고 했어? 진짜 죽을래? 그러면 니들은 왜 그렇게 부잣집에서 온갖 교육을 다 받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냐? 니네 진짜 웃긴다. 니네 바보 같아. 저도 똑같이 무시를 했습니다. 공부 앞에서 걔네들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깨갱했어요. 그렇게
저도 그 애들을 무시하긴 했지만 병원을 갔다 오고 나서 다시 허름한 집으로 돌아가니 뭔가 마음이 허우룩하고 우울하더라고요. 그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버리고 우울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 집안 꼴이 너무너무 싫고 항상 허름하고 하하하 웃으면서 속없이 사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엄마는 왜 장애인 동생을 낳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얘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해? 엄마도 다른 친구들 엄마처럼 명품 입고 당당하게 학부모 모임 나오지. 맨날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진짜 이게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우리 진모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 불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들어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우리 진모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할게. 엄마는 제가 그렇게 예의 없이 화를 내고 막 물건을 집어던져도 저에게만큼은 단 한 번의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정말로 바보 같기도 하면서 무척 미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착한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 하는데 항상 엄마는 허허허 웃으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집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히게 생겼어. 나는 굴복하지 않고 떳떳하게 성공할 거야. 무조건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말 거야. 중학교에 올라간 저는 저를 무시한 애들을 잘근잘근 밟아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눈 감을 때 빼고는 전부 다 공부했어요. 하루에 적어도 18시간 공부했다고 하면 믿어지세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냥 공부 아니면 죽을 것처럼 하니까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어마어마한 독서량과 항상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저는 공부를 안 해도 무조건 언어 점수는 100점이었고 영어도 제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영어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더 잘하겠다고 마음먹고 공부를 엄청 한 덕에 웬만한 외고 다니는 애들보다 더 잘했어요. 제가 운 좋게 수학적인 머리를 타고나서 이과 애들보다 수학도 더 잘했고요. 선생님들은 저를 보고 진모 너는 올라운더구나. 다 잘해. 네 머리로는 의대에 갈 수 있으니 의대에 가는 것은 어떠니? 의사? 의사 좋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잖아요. 저같이 밑바닥 인생은 어떻게든 아득바득 올라가서 검사나 변호사 되어야지 사람들한테 뒤통수 안 맞고 살아갈 수 있죠. 저의 말을 들은 담임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왜 그렇게 극단적이고 부정적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문과로 지원을 해서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에 입학하니 저보다도 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애들은 어쩜 그렇게 놀면서 공부도 잘하고 또 잘 사는 것인지. 정말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나처럼 집안이 가난한 애들은 어디서 뭘 하지도 못하겠어. 뭐 하기가 참으로 힘들어. 에휴, 정말 다 부질없이 느껴지네. 집안이 좋은 게 역시나 최고였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초반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극심한 무기력증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학교에 놀러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 선배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이었고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한 뒤 서울대에 입학해서 사시 합격 후 검사가 된 사람이었지요. 그 선배를 지금 그 어떤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선배를 보고 동경의 마음이 들면서 그래, 내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들었던 그 마음.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고 말이. 거지 같은 집안에서 무조건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침대에 누워있는 행동을 그만두고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피땀을 흘린 거였지요. 처음에야 저는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사람이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법고시 시험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3년 연속 1차를 탈락하니 주변 사람들은 야, 우리 학과에서 수석한 형도 사법고시 1차 4년간 떨어지더니 결국에 안 좋은 선택했잖아. 3번 떨어지고 정말 마지막으로 목숨 걸어서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너도 깔끔하게 손 털어라. 한 번 더 하면 더 할수록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 에휴.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시험을 질질 끌어서 좋을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게 저의 판단이었고, 안 그래도 독하게 공부하던 저는 더더욱 독하게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1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다시 1차 네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근거리고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은 저는 1차 시험을 보고 결국 합격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논술형 2차 시험까지 합격하게 되었고, 면접을 본 뒤 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엄마는 우리 아들 정말 장하지. 너무 멋져.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최고 명문대에 들어가고 사법고시까지 합격하고 최고다 최고. 우리 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 눈에는 제일 멋있어 보인다. 저는 엄마의 말에 좀 화가 났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철이 없었던 것인지 엄마, 연수원 환영회 올 때 좀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오든가.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줌마처럼 이게 무슨 꼴이야. 진짜 내가 창피해서 정말로. 몰라. 이제 그만 집에 가. 집에 가서 동생이나 돌봐. 저는 괜히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에 모진 말을 엄마에게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연수원 들어가서도 기죽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정말로 응원할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지? 알겠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눈앞에서 사라졌고, 저는 사라지는 엄마가 왠지 불쌍하면서도 동정하는 마음이 싫어서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수원에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따라갈 수 없는 단 한 사람, 이라온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놈 자식은 아빠가 대법원에서 판사까지 역임한 놈이었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서 모든 여자애들이 걔를 좋아했어요. 게다가 저랑은 다르게 금수저라서 집안의 서포트도 장난이 아니었고,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머리가 좋은 그놈을 따라가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차오르는 열등감을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머릿속에서 그놈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열등감을 증폭제로 발판 삼아 공부를 독하게 하니 제가 그놈을 제치고 연수원 2등이 된 겁니다. 연수원 2등이면 검사가 될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바로 지원을 했고 동부지방법원 초임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검사가 되고 나니 그 안에서도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급이 나누어지고, 부모님이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바로 무시의 대상이 된 거였어요. 아이고, 정말 뒷골이 상당히 당기는 일이었습니다. 부장검사님이 진모 자네는 부모님 직업이 뭔가?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차마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컨테이너가 무너져서 죽으셨고, 엄마는 왼쪽 다리가 바깥으로 돌려져서 걸음걸이가 불편한 장애에, 제 동생은 소아마비의 발달장애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쳤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변호사입니다. 저와 동문이세요. 엄마가 변호사라고 말하자마자 거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정말 집안이 중요한 거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엄마가 변호사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검사팀에게 우리 엄마에 대한 존재를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었어요. 엄마가 그들 앞에 보인 순간 저는 거짓말쟁이란 게 고스란히 탄로가 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벌어진 거죠. 엄마가 야근하는 제가 안쓰럽다고 사골국을 끓여서 앞에까지 온 겁니다. 말도 없이 온 엄마는 그 앞에 경비실에서 붙잡혔고 마침 야근을 하는 선배 검사가 그 모습을 보고 누구 찾아온 거냐고 물었지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아, 내 아들이 진모인데 진모가 요즘에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사골을 좀 끓여왔수다. 내가 진모 장애 동생을 돌보고 다리도 반 병신이라서 애를 신경을 많이 못 써줬거든요. 혹시 진모 선배 검사면 우리 진모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모 어머님 정말 맞으세요? 일단 이거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배는 엄마에게 건네받은 사고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 다음날 검찰 쪽에는 우리 엄마 행색이 허름하고 가난뱅이 같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어요. 암암리에 저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결국 저는 사표를 던지고 일반 로펌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에게 정말 크게 화를 냈어요. 엄마, 말을 하고 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검사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안에서 또 급이 나누어지고 나는 그냥 거기서 쩌리야, 쩌리. 밑바닥에 치이는 검사 중에 한 명이라서 안 그래도 잘 보여야 하는데 엄마 때문에 그냥 다 망했어. 짜증나. 엄마는 제가 짜증을 내도 또 그저 미안하다고만 말할 뿐이었고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데 엄마는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의적으로 엄마와 연을 끊고 살았어요. 엄마의 얼굴을 보기도 싫고 볼 때마다 가난한 내가 떠올라서 그냥 그 현실을 탈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로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수원에서 저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이라온 동기도 저처럼 검사 일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그 로펌에 스카웃되었더라고요. 나의 질투 대상인 그놈이 제 눈앞에 있으니 너무나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놈에 비해서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로펌 지방대 출신인 한 여비서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와, 근데 라온 변호사님은 그 비서한테 계속 대시하는 거야? 그 비서 얼굴이 너무 예뻐서 엄청 콧대 높을 것 같은데? 그러게, 내가 라온 변호사님이었으면 그 비서 안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겠다. 아니, 사회에 나가면 자기 좋다는 여자가 바닥에 채였는데 왜 매달리는 거야? 도대체 그 비서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 잘난 변호사가 매달리는 거고? 알 수가 없네, 진짜.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하온 그놈이 로펌 비서에게 대시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얼굴도 이쁘고 반반하고 야무져 보이니까 한따까리 하려고 슬금슬금 대시를 한 거고, 보수적인 성격처럼 보이는 그 비서는 일하온의 대시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일을 하면서 철벽을 친 것처럼 보였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경쟁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라온이 좋아하는 여자? 그래, 그럼 내가 그 여자를 쟁취해야지. 그놈을 이기려면 이렇게라도 해야겠어. 마음먹은 저는 그때 교보문고에 가서
여자 심리를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그 여자에게 내가 가볍게 다가오는 게 아니란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진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비서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스며들듯이 다가갔고, 다른 변호사와는 다르게 나도 너처럼 가난한 흙수저 출신이고 너와 같이 힘들게 살면서 열심히 사는 애들 마음을 안다고 말을 했지요. 그녀도 저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듯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사실 저는 명문대에 사시패스한 변호사라서 지방대 출신인 얼굴만 이쁘장한 그 비서를 보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집안의 가장이었고 심성도 너무너무 착해서 항상 일주일마다 봉사 가고, 그녀가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기부한 금액만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평범한 직장인이 그렇게 큰 돈을 꾸준히 기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녀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비록 열등감을 느끼는 이라온이라는 놈 때문에 다가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녀에게 빠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녀를 향한 저의 대시가 모두 진심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했어요. 저요,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정말로요. 저도 원래 조건 많이 보고 그랬는데 당신 앞에서 그런 게 모두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귀읍시다. 그리고 진지하게 교제합시다. 그녀는 저의 말에 머뭇거리다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말한 뒤에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의 답을 기다렸어요. 그녀는 결국 저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짧은 연애 기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었지요. 이라온이 저의 결혼 소식을 듣고 패배감을 느끼는 게 저는 피부로 와닿았고 승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결혼할 때 정말 엄마와의 골이 깊어져서 엄마랑 제대로 이야기도 안 나누고 저 단독적으로 결혼했거든요. 아내에게는 대충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래도 어머님한테 연락하는 게 낫지 않아? 당신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하게? 아니, 그럴 일 없어. 나는 엄마 때문에 손해본 게 더 많으니까. 몰라,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아내는 그 말 이후로 저에게 더 이상 엄마와 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마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다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아내에게는 그 사실을 비밀로 했지요. 그러던 도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법인회사 쪽에서 법률 관련 도움을 요청했고, 그 기획을 처음부터 담당한 제가 거의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외에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아내는 어쩔 수 없지. 급한 일이고 또 당신이 아니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 조심히 가서 일 잘 해결하고 와. 나는 괜찮아. 괜히 미안하네.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떨어져야 하는 게. 당신 한국 있는 동안 이거 돈 쓰고 부족하면 말해. 나 금방 일 처리하고 올게. 아내에게 저는 작은 마음의 표시로 제가 모아둔 통장을 맡겼고, 그렇게 저는 해외로 갔어요. 해외로 간 저는 정말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한국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매일 기진맥진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항상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해 보였는데 제가 바쁘니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듯 해 보였어요. 하지만 피곤하고 지친 저는 그게 뭔 이야기인지 물어볼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한국에 도착했고 집을 갔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신혼집이 텅 비어버린 겁니다. 놀란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자기야, 이게 뭐야? 왜 우리 집이 텅 비어있는 거야? 어?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어? 당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대림병원 930호로 와. 저는 아내의 말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는 당신 왜 발달장애 동생이 있는 거 말 안 했어? 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불편해할까봐 말 안 했지. 난 그것도 모르고.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맨날 주말마다 봉사하는 곳이 지체장애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당신 이거 봤어? 당신 동생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이 보고 싶다고 쓴 손편지야. 아내는 저에게 정말 산더미 같은 편지를 보여줬어요. 저는 이 편지의 존재를 몰랐어요. 동생이 저를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장애를 가졌으니까 당연히 바보처럼 형제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저였죠. 당신, 나 당신 해외 간 사이에 어머님 만났는데 어머님 그동안 당신한테 손 안 벌린다고 사채업자 대출받고 저번 달에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온몸에 멍까지 들었어. 아들이 검사 출신인데도 그거 말하지도 못하고 당신이 어머님 사골국물 가져왔을 때 엄청 뭐라고 했다며? 그 이후로 어머님 상처받았는지 모든 험한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알면서 어떻게 내가 외면해. 그래서 나도 돈 없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내가 결혼할 때 혼수로 해온 거 팔아서 어머님 더 이상 사채업자들한테 안 쫓기게 빚 갚았어.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저 몰래 빚을 많이 지고 나쁜 놈들한테 쫓겨서 얻어맞은지는 몰랐거든요. 순간 누군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깡 치는 듯 했지요. 온몸이 녹아내릴 듯하게 충격을 받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냉철하게 살아왔던 제가 너무나도 바보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해외에 간 시간 동안 제가 아내에게 준 통장의 돈을 단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통장은 텅 비어 있었지만 병원에 입원한 제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쓴 수백 장의 편지에 대해서 저인 척하고 답장 편지를 보내주었고 또 동생이 가고 싶어 했던 전국 곳곳의 사진을 찍어서 동생에게 선물해 주었지요. 동생의 병실에 들어간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아내가 저의 옛날 핸드폰을 뒤져서 초등학교 때까지 친하게 지냈던 저와 동생의 사진을 찾아서 전부 다 벽에 인쇄해 붙여놓은 겁니다. 동생은 우리 형이다. 멋진 우리 형. 나 형 보고 싶어. 우리 형 언제 볼 수 있어, 엄마? 라면서 애타게 십수년간 저를 찾았대요. 저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로 거지 같고 가난한 저희 집이 너무 싫고 장애를 가진 동생이 혐오스럽고 창피하고 내 앞길에 방해만 되는 것 같아서 평생 동생을 외면하고 피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제 자신이 그날 너무나도 바보 같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당신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가족들이야. 가족이 없으면 무슨 행복으로 살겠어. 나 알아. 당신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가난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그런데 어머님도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건 아닐 거야. 그래도 어머님은 어머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이거 보여? 아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저에게 보여줬어요. 단 한 번도 자세히 본 적 없는 엄마의 손은 농부의 손보다 더 거칠었고 두툼했어요. 장애가 있는 동생을 케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동을 했고 그게 몸으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제서야 저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나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게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였죠. 우리 엄마는 최선을 다했고 그런 우리 가족을 놀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화 한 번 내지 않았던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서 그랬던 거고, 저는 바보처럼 그런 엄마를 만만하게 보고 막말을 한 거였어요. 그제서야 저의 잘못을 뉘우친 저는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괴물이 되었나 봐요.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가난하다고 무시받고 맨날 욕먹었는데 그 분노를 느끼면서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제가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동생에게도 사죄할게요. 엄마는 저를 보며 아니라고 하면서 울었고,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엄마는 아들들밖에 없다며 서러운 마음을 토해내셨네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던 엄마가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저의 마음도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당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외면하고 숨기기 바빴던 동생에게 사과해.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바로 동생에게 갔어요. 동생은 저를 보고 형, 형, 왜 이제 왔어? 형, 내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린지 알아? 내가 형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정말 형 너무해. 나 형밖에 없단 말이야, 형. 형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나 빨리 레고 놀이 해줘. 저는 10여 년 동안 동생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얼굴도 안 본 저를 원망하는 말 없이 레고로 놀아달라는 동생을 보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사회적인 기준으로 우리 가족을 판단하고 무시했구나. 나는 사회가 키운 괴물이 되어버린 거야. 돈, 명예, 학벌, 가진 것들, 이런 걸로 남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에 나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구나. 어마어마한 열등감이 나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나는 결국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진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동생에게도 무릎을 꿇고 약속했어요. 형이 앞으로 너랑 정말 많이 놀아줄 거야. 형 다시는 네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할게. 형 말 믿지? 너 형 믿지? 당연하지, 형. 형은 나의 대장이잖아. 형이 우리 집 대장이잖아. 형이 최고지. 순진하게 웃는 동생의 얼굴을 보니 저의 마음은 더욱더 미어졌고, 그렇게 그날 저는 동생이 입원한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울면서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당신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미안해, 속여서. 됐어, 괜찮아. 나도 지방대 출신에 사람들에게 치여서 자꾸 나를 꾸미게 되고 과장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럴수록 공허해지고 마음이 허한 거는 어쩔 수 없더라. 그 이후로 나는 내 자신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러다가 당신이 출장 갔을 때 어머님이랑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었고, 그때 당신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야. 당신이 한 것처럼 나도 시모랑 아는 체를 안 하고 살면 나중에 정말로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어머님을 만났고, 어머님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당신 몰래 내가 어머님 도와드린 거야. 정말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여보는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하구나. 정말 여보, 너무 멋있어. 저는 아내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내는 아니라고, 이제 알았으면 됐고 다시는 가족의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해주었어요. 그 뒤 저는 아내와 백화점에 가서 다시 텅 비어버린 집에 가구를 채웠고, 또
텅 비어버린 저의 마음도 채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라온에 대한 열등감으로 처음에 눈에 차지도 않은 저 스펙의 여자에게 대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내면이 꽉 찬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활짝 피게 되었구나. 나는 저 스펙에 지방대 나온 사람은 그냥 인간 장작, 하등 쓸모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똘똘하고 삶의 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아내로 인해서 저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더 넓힐 수 있게 되었어요. 평생 최고의 집단 안에 소속되어서 그들만의 리그에 끼고 싶어 했던 저는 가랑이가 찢어질 듯이 무리해서 따라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머리가 띵할 정도로 아내의 현명한 판단에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허상, 눈에 보이지 않는 부질없는 것들을 위한 거였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저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욕심 적당히 부리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안절부절하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질까봐 두려웠는데 지금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남들이 잘 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저의 인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행복이라는 생각이 요즘 드네요.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저는 이제 앞으로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어제의 나보다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보렵니다. 열심히 살 거고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우리 가족을 속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삶은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위해 밑거름이 된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어차피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에는 저의 행복을 위한 거니까요. 그럼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